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아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유림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열전에는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학문은 권력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림열전을 통해 학자와 국가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원칙과 타협의 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유림열전은 유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체계가 겪었던 순환과 부흥, 그리고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변모해가는 과정을 담은 거대한 서사입니다. 사마천은 이 열전을 통해 유학의 이상이 어떻게 현실 정치 속에서 생존하고 부활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변용되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합니다. 제1장에서는 유학의 장대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고대의 이상에서부터 모든 것이 재가 될 뻔했던 진나라의 탄압, 그리고 한나라 초기의 조심스러운 부흥을 거쳐 마침내 한 무제시대의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까지 하나의 사상이 어떻게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남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림열전의 서사는 유학의 기원을 고대 주나라의 이상적인 질서에 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유학은 시경, 서경, 예경, 악경, 역경, 춘추 등 6경전, 즉 6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마천에게 이 경전들은 단순한 문헌이 아니었습니다. 예와 악을 통해 사회 질서와 인간의 도리를 구현했던 도덕적 세계관의 근간이었죠. 그러나 주나라 왕실의 쇠퇴와 함께 이 이상적인 질서는 무너졌고 유학은 그 원형적 가치를 잃어버린 채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 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학의 시련은 진나라 시대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법과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고 자신의 통치에 비판적인 유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분석행유, 즉 책을 불사르고 유학자들을 산채로 묻어버린 사건입니다. 유학의 경전과 사상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암흑기 속에서도 유학의 명맥을 지키려는 처절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유림열전은 대표적인 인물로 공자의 8대손인 공갑을 소개합니다. 진승호광의 난으로 천하가 혼란에 빠지자 그는 공자의 제사에 쓰이던 예기와 경전들을 몰래 숨겨 유학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유학의 부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창업 군주인 고조 유방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유학자들의 번거로운 격식과 현실 감각 없는 이론을 경시했습니다. 유림열전에 따르면 그는 유학자에 관해 오줌을 눌 정도로 유학을 모욕했습니다. 유학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유학의 부활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실용성의 증명입니다. 숙손통이라는 인물이 무질서했던 조정의 의례를 바로잡기 위해 유교적 예법을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는 고조 유방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으나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장엄한 의례를 경험한 유방은 오늘에야 황제의 존귀함을 알겠다며 크게 만족합니다. 이것은 유학이 황제의 권위를 세우고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유용한 통치수림을 입증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의 길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나라 초기 조정은 황노사상, 즉 노장사상과 법가 사상이 결합된 이념이 주류였습니다. 특히 문제와 경제 시절 두태우는 황노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며 유학자들을 견제했습니다. 유학자 원고생이 황노사상을 비판했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유학은 여전히 다른 사상과 치열하게 영향력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유학의 운명은 한 무제시대에 이르러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유학의 가장 큰 반대자였던 두태우가 세상을 떠나자 젊은 황제 한 무제는 새로운 통치 이념을 모색했습니다. 마침내 유학이 국정의 중심 철학으로 부상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동중서입니다. 그는 유학 국교화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 무제에게 다른 모든 사상을 배척하고 오직 유학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출백과 독존 유수를 건의합니다.
이는 유학이 국가의 유일한 공식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결정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유학이 국가 이념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공손홍이라는 인물이 그 상징입니다. 그는 본래 가난한 양돈업자였으나 40세가 넘어 유학 경전을 공부해 60세에 관리가 되었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인 승상에까지 오릅니다. 이는 유학이 마침내 관료 선발의 기준이자 국가 통치 체제의 핵심으로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학문이 곧 출세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학이 부흥하는 과정에서 유림열전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언어로 전해지는 두 개의 중요한 고사성어를 탄생시킵니다. 이 성어들은 당시 유학자들이 마주했던 핵심적인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고카가세와 삼년불교원입니다. 먼저 고카가세입니다. 글자 그대로 학문을 왜곡하여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식인의 갈림길, 즉 지조와 야망 사이의 선택을 상징합니다. 학문을 덕성 함양의 길이 아니라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태도. 지식인이 권력 앞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한 영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성어는 유림열전 속 두 인물의 대립에서 유래했습니다. 90세의 노학자 원고생은 강직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죠. 어느 날 그가 출세를 노리던 젊은 학자 공손홍을 만납니다. 원고생은 공손홍에게 충고합니다. 부디 올바른 학문에 힘써 직언해야 하며 세속에 아첨하기 위해 학문을 왜곡하는 일, 즉 고카가세가 없도록 하시오. 하지만 공손홍을 비롯한 다른 유생들은 이 노학자의 충고를 곁눈질하며 무시해버립니다. 고카가세와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고사성어가 바로 삼년불교원입니다. 3년 동안 뜰을 엿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는 학문적 헌신의 고결한 이상을 상징합니다. 이 일화의 주인공은 바로 유학의 국교화를 이끈 동중서입니다. 그는 경전 연구와 후학 양성에 너무나 깊이 몰두한 나머지 3년간 서재 창밖의 정원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중서의 이러한 경이로운 몰입은 단순한 개인적 성실함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분석행유 이후 흩어진 경전을 복원하고 그 의미를 재정립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헌신은 개인의 미덕을 넘어선 문화적 사명이었습니다. 동중서는 삶 전체를 학문이라는 대의에 바친 이상적인 학자의 전형을 상징합니다. 사마천은 이 두 고사성어를 통해 학문의 두 세계를 선명하게 대립시킵니다. 삼년불교원이 순수한 학문의 내면 세계, 즉 학문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이상적 지식 탐구를 상징한다면 고카가세는 정치적 타협이 외부 세계, 즉 지식이 현실 권력과 만나 부패할 수 있는 위험성을 상징합니다. 제3장에서는 모순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사마천이 제시하는 사대부, 즉 관료가 된 학자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학자가 권력을 쥐었을 때 혹은 권력의 일부가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도덕적 모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등장했던 원고생, 동중서, 그리고 공손홍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상적 학자의 상징이었던 동중서입니다. 그는 삼년불교원의 주인공이었지만 동시에 한나라 통치 이념의 근간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체계는 황제의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대일통 사상과 군신, 부자, 부부 간의 수직적 복종 관계를 강조한 삼강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유학의 본래 가치였던 수평적 인간관계를 국가 통치에 유리하도록 재편한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은 동중서의 학문적 노력은 칭송하면서도 그의 사상이 지닌 억압적 잠재력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침묵을 지킵니다. 사마천은 아마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학문적 성취가 절대 권력과 결합했을 때 과연 어떤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가? 그의 침묵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유림열전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복잡하게 그려지는 인물은 단연 공손홍입니다. 그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세가 넘어서야 학문을 시작했고 가난한 배경을 딛고 최고의 자리인 승상에 올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극도의 겸손과 청렴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경쟁자에 대한 질투와 음해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공손홍은 정치적 책략의 대가였습니다. 강직한 신하 그 밤이 당신은 막대한 불을 쌓고도 검소한 척하는 기만자라고 그의 위선을 지적했을 때 공손홍은 태연하게 반박합니다. 나의 이러한 청렴함이 다른 관료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함이다. 그는 유교적 덕목을 자신의 야망을 가리고 황제의 신임을 얻는 수단으로 완벽하게 활용했던 것입니다. 사마천은 이 인물들을 나란히 배치하며 학자적 양심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합니다. 한쪽 끝에는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소외된 원고생 같은 순수 원칙주의자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 끝에는 현실과 타협하며 최고의 성공을 거둔 공손홍 같은 현실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학문적 이상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된 동중서가 자리합니다. 사마천의 날카로운 통찰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곡하가세의 대명사인 공손홍은 3년 불규원의 상징인 동중서가 만든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동중서가 유학을 제도로 만들자 공손홍은 그 제도를 출세의 도구로 가장 잘 활용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세 인물은 타협 않는 도덕주의자, 학문적 설계자, 그리고 현실주의적 출세주의자라는 세 가지 유형을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이들의 행적과 평가를 통해 어느 한쪽을 명확히 편들지 않으면서도 각 인물이 가진 한계와 모순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천의 통렬한 비판입니다. 유학의 제도와, 즉 유학이 국가 이념이 되자 시스템은 진정한 유교적 덕목인 정직, 의로움, 용기보다 교묘한 처세술과 아첨, 그리고 덕을 그럴싸하게 연기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한 무제 아래에서 궁영이라는 치욕을 겪었던 사마천 자신은 이 권력 시스템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마천의 유림열전은 특정 학파의 역사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지식과 권력, 지조와 야망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갈등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림열전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학자는 국가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가? 영향력을 추구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학문을 왜곡하는 타락으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동중서의 헌신이 공손홍의 성공을 위한 길을 닦아주는 세상이라면 지식인의 진정한 소명은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 답을 내리는 대신 이 날카로운 질문을 역사 속에 새겨넣은 것. 그것이 바로 역사가 사마천이 유림열전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오늘 옹고지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